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공간디자인학과에서 실내건축 가구 관련된 강의를 맡고 있는 장선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실내건축 공간 속의 시대별 가구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해요. 일단 이미지 몇 개를 그냥 천천히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가구 같은 경우들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룰 가구들의 사진을 조금 모아봤는데요. 이 가구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시고 이 가구가 사실은 굉장히 요즘 현대적인 감각으로 카시나라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가구가 연대가 굉장히 오래된 가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가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건축가, 디자이너들의 가구였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예정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체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체어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감상하시는데 이게 약간 변형돼서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 또 메인으로 제가 소개할 의자이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작품들이 하나하나 다 디자이너들의 작품인데 연도나 시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게 변천이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예정입니다. 네, 또 많이들 보셨죠?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상당히 아름다운 곡선과 선을 가진 가구죠. 그래서 이 가구는 어떤 디자이너가 가구 디자인을 하게 됐는지, 어떤 계기로 세상에 나타나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카지나에서 만든 이 가구들, 이 가구는 한 디자이너의 작품들입니다. 한 명의 건축 겸 그 가구 디자이너인데 과연 어떤 사람의 작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가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구는 프랑스어로 이제 모빌이라고 하는데 어원은 모바일, 움직이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놓이든지에 따라서 공간은 변한다. 그래서 가구는 공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가구에서 우리가 빼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의자예요. 가장 중요한데 의자는 시대를 반영하는 디자인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자를 보면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나 디자인 사조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자는 시대를 반영하는 디자인 아이콘이다. 그래서 오늘은 가구 이야기를 할 건데 가구 이야기를 하면서 의자 중심으로 아마 이야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학습 포인트는 실내 건축 공간 속 가구 디자인 문화사의 흐름을 이 맥락에 따라서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디자인 문화사가 있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대표 가구들, 그래서 의자 중심으로 짚어볼 예정이고요. 디자이너들에게는 어떻게 전통과 혁신의 접목을 추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디자인 사조가 됐고 거기서 어떤 가구가 탄생했는지를 볼 것이고요. 새로운 소재와 제작 기법, 새로운 소재와 제작 기법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래서 과거의 형식에 벗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 그 결과로 산출된 새로운 디자인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래서 디자인이 계속 변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배울 걸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분량을 그냥 특강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 디자인, 모더니즘이 지나서 현대 디자인 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이 짧은 특강 안에서 준비를 했던 거는 일단은 빅토리아 시대, 산업혁명 시대의 빅토리아 시대의 가구, 그래서 미술 공예 운동하고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산업혁명 시대, 그 다음에 아르누보의 자연주의, 그래서 찰스 레니 맥킨토시라든지 거기서 일어난 이제 비엔나 워크숍, 유명한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작품들, 그 다음에 신조형주의라고 해서 데스틸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래서 몬드리안하고 여러분들 몬드리안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게리트 리즈벨트, 그래서 적청 의자라든지 슈레더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 그 다음에 모더니즘이 이제 조형주의 다음에 모더니즘이 나오는데 모더니즘에서는 디자인 하시는 분들 또 일반인들도 요즘엔 많이들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바우하우스라고 독일에서 일어난 굉장히 큰 디자인 사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우하우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거기서 생겼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캔틸레버 의자인데요. 캔틸레버 의자에 대해서 배우면서 마르셀 브로이어, 미스 반델로에, 그 다음에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의자 디자인의 주인공이기도 한 르꼬르비지에 대한 건축하고 디자인에 대한 공부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더니즘하고 같은 시대에 있었던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디자이너가 바로 알바 알토입니다. 그래서 알바 알토라고 해서 북유럽 가구, 스칸디나비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북유럽 가구 요즘에 또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정말로 핀란드에서 존경하는 건축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알바 알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핀율 같은 경우는 차후에 공부하시라고 제가 여기다 흐리게 써놨는데요. 사실 북유럽 가구만 해도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는 내용이라서 일단은 알바 알토까지만 소개를 하고 오늘의 특강은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산업 디자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알아보면 대량 생산 제품과 수공예 제품 사이에서 벌어진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물건들을 막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의 어떤 수공예 제품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 이것에 대한 것들이 가장 특징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들 사조들이 나오고 디자이너들이 생겼는데, 19세기를 거치는 동안 건축가, 디자이너, 예술가들이 전시회 출판할 때 협업체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소재들, 그래서 제작 기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새로운 소재들이. 그래서 이렇게 미래 발전을 제시하면서 대량 생산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술 공예 운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트 앤 크래프트라고 해서 미술 공예 운동이 생기는데, 이거는 영국 산업혁명으로 그 이전에 수저갑으로 생산됐던 미술 공예 제품들이 기계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질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떨어짐 현상으로 인해서 1850에서 1914년까지 다시 수공예 정신을 되찾자, 이렇게 해서 생긴 게 바로 아트 앤 크래프트라고 해서 미술 공예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구나 공간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야 되는 정도의 깊이를 한번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술 공예 운동이 이제 생기면서 수공예 시대의 정신을 되찾자. 그래서 이런 디자인의 운동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면서 디자이너들이 한두 명씩 나타나면서 본인들의 작품들을 만들고, 거기서 만들었던 작품들이 오늘날까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사람 중 한 명,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현대 산업혁명 시대에서 들어오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라고 해서 영국 디자이너이면서 건축가, 그리고 시인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번역가이기도 하고 또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영국의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과 맞물려서 영국 전통의 직물 예술과 생산 방식을 부활시키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윌리엄 모리스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 영국 문화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하면 우리가 윌리엄 모리스를 알고 있는데요. 디자인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의 디자인 양식이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막 미니멀리즘, 모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윌리엄 모리스는 그냥 계속 디자인을 또 좋아하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남아 있었지만 사실은 다시 요즘에 들어서 더 주목받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1955년에는 윌리엄 모리스 협회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1955년에 협회가 설립되면서 그의 유산을 휴대에 전수하고 있고, 그의 작품에 관한 연구와 그를 다룬 전기도 활발하게 발간되고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 같은 경우는 관련된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논문도 되게 많고 깊이가 굉장히 있는 그런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시인이고 소설가고 번역가고. 그래서 책 디자인부터 이제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익숙했던 이게 바로 윌리엄 모리스의 작품이구나, 그 옛날에 만들어진 거구나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윌리엄 모리스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레드하우스인데요. 이게 1859년에 지어졌고요. 미술 공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히는 레드하우스는 윌리엄 모리스의 친구이자 건축가인 필립 웨브가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레드하우스에서 시작된 영국 수공예 운동의 정신은 독일 경장연맹의 창설을 유도하였으며 기계주의 대량 생산 시스템과 만나서 근대 건축 운동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레드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화려했던 옛날 문화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하는 과도기적인 것들을 잘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또 영국의 수공예 정신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났는데 여기 안에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고 실질적으로 수공예 작업을 해서 가구도 만들고 벽지도 만들고 패브릭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곳이고 윌리엄 모리스가 직접 오랫동안 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빨간 벽돌로 지어져서 레드하우스이고요. 레드하우스 자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평면을 이야기하면 또 상당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오늘은 짧게 제가 특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드하우스 외관이고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 있는 가구들 보면 이 가구 안에도 여기 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레드하우스만의 어떤 특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구 보시면 가구 자체 서랍에도 컬러가 지금 제가 입은 옷 컬러네요. 네, 컬러가 이렇게 서랍에도 들어가 있고 컬러가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 디자인들이 돼 있고 이런 보시면 이제 핸드레일 올라가는 쪽에 이런 장식들 이런 것들이 윌리엄 모리스만의 그런 언어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외관하고 같이 해서 디자인이 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영국 가서 투어를 하게 되면 이 레드하우스도 많이 가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영국에 여행을 가시거나 그랬을 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유명한 뮤지엄이나 이런 것들 말고도 이런 레드하우스라든지 이런 디자이너들의 작은 공간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드하우스는 윌리엄 모리스가 필립 웹 가구로 장식했어요. 그래서 가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시대의 상징적인 문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양을 만들고 이런 패브릭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테인글라스에 디자인을 하나하나 해서 창문도 레드하우스 같은 경우 가서 보면 이렇게 창문 하나하나에 다 컬러나 이런 디자인들이 살아있고요. 이렇게 벽지 같은 데도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카펫이라든지 패브릭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직접 디자인해서 수공예 제품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식한 침실입니다. 굉장히 클래식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보면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패턴들이 다 살아있죠. 이런 패브릭 패턴들이 다 윌리엄 모리스가 많이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클래식한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윌리엄 모리스의 작품들을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연히 어떤 디자인 그런 패브릭을 팔거나 이런 곳들에 가서 여러분들 매장을 가서 보다 보면 실제로 윌리엄 모리스의 작품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 그때 그것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유럽에 가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공간에서 클래식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모리스의 대표적인 것들 패턴도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만 그냥 이런 것이구나. 되게 눈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요즘 현대 디자인을 넘어와서 좀 클래식을 했을 때 봤었던 어떤 그런 패턴들이 실질적으로는 윌리엄 모리스라는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전수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현재도 계속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디자인 잡지 같은 거 보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모리스가 그림도 그렸고 윌리엄 모리스가 사실은 되게 유명한 게 바로 책이에요. 윌리엄 모리스는 책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요. 윌리엄 모리스가 디자인하고 출판한 제프리 초서의 책인데 이 책 자체의 어떤 활자라든지 디자인 같은 것들을 상당히 신경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활자에 대한 것들을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윌리엄 모리스는 자기만의 어떤 활자라든지 책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윌리엄 모리스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안에 출판한 책이 있고 그다음에 책 밖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굉장히 그 본인만의 패턴과 본인만의 컬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클래식한 그런 본인의 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를 딱 대변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윌리엄 모리스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윌리엄 모리스의 가구. 그래서 회사에서 만든 공예품이에요. 실제로 아까 현관 입구, 아까 계단실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래픽처럼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패턴들이 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뭔가 약간 중세시대에서 넘어오는 그 느낌이지만 본인들이 어떤 생산할 수 있는 수공예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이런 생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윌리엄 모리스가 여러 가지 역사를 거쳐서 친구들하고 동업을 해서 인테리어라 가구 회사를 또 차렸지만 본인만의 또 윌리엄 모리스의 그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모리스 앤 컴퍼니라고 해서 실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브로셔예요. 그래서 브로셔 자체도 상당히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브로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디자인 월간 디자인에서 보여서 제가 이제 출처 가져온 사진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예쁘면서도 지금도 이런 선들, 좀 클래식한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의자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옛날에 만들어진 거구나. 1800년대 말에 이런 디자인들이 생겼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스퍼드 스트리트 런던,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판매한다. 그래서 이렇게 브로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제가 이런 예쁜 브로셔 또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윌리엄 모리스가 이제 빅토리아 시대의 그런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윌리엄 모리스를 이야기한 게 윌리엄 모리스의 영향을 또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아르누보, 자연주의로 넘어오면서 윌리엄 모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누보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로부터 탈피해서 자연의 유기적 형태를 비대칭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윌리엄 모리스 작품들 봤을 때 자연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아르누보로 오면서 확실하게 그 디자인 사조가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표현하면서 1895년에 파리에 문을 연 사무엘 빙의 미술공예 상점 메종드 아르누보라는 상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술공예 상점에서 유래가 돼서 아르누보가 생겼고요. 실내 전체 공간을 구상하는 통합적 디자인,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르누보는 실내 전체 공간을 디자인하는 통합적인 디자인, 그래서 전체를 구상하는 디자인 미술 방식이 특징인 아르누보의 양식은 현대 실내 디자인의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르누보가 바로 실내 건축, 실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가구면 가구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명이면 조명만 이렇게 해서 들어갔었는데, 이 아르누보의 특징 같은 경우는 실내 전체 공간을 구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윌리엄 모리스의 레드하우스처럼 벽부터 벽지서부터 가구서부터 모든 실내에 관련된, 그래서 건축가들도 본인이 디자인한 건축 공간에 맞는 가구들을 디자인하고 이런 것처럼 실내 전체 공간을 통합적으로 디자인하는 미술 방식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르누보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게 바로 이제 실내 디자인의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의 어떤 기초가 됐던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국의 미술공예 운동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가 후기 단계의 작가들이 특히 찰스 레닌 맥켄토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찰스 레닌 맥켄토시라고 해서 이 아르누보에서 이렇게 곡선적인 유기적인 선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찰스 레닌 맥켄토시는 또 본인만의 어떤 직선적인 그런 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영향을 또 많이 받게 되고, 콜로만 모조와 요제프 호프만이 비엔나 워크숍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런 비엔나 분리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리파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마련하는 한편 비엔나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예술가, 공예가, 건축가들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장을 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비엔나 워크숍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누보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클로만 모조나 유제프 호프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누보 같은 경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루에 10개의 가구를 생산하는 것보다 열흘 동안 공들여 하나의 가구를 완성하는 편이 더 낫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의 공을 들여서 만드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비엔나 워크숍 작품은 특히 초기 5년 동안 매우 발본적인 신미학을 선보이면서 진정으로 진보적인 디자인을 대표했다. 그래서 비엔나 워크숍이 창출한 신미학은 20세기 디자인의 새로운 스타일과 내용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변화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서 디자인의 새로운 스타일과 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갑니다. 그래서 유제프 호프만과 콜로만 모저라는 디자이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디자인한
사람들이 야코벤 요제프 콘이라는 가구 회사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제 가구를 생산하게 됐고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회사로서 20세기 전후의 유럽 최고의 가구 회사인 게르비네 토네트의 경쟁자가 될 정도로 뛰어난 가구를 생산했다. 그래서 뒤에서 토넷을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토넷을 딱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구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유럽 최고의 가구 회사가 된 토넷의 경쟁자가 될 정도로 이 시대에는 상당히 잘 많이 판매를 하고 굉장히 커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르누보 자연주의를 보여주는 어떤 예시적인 그런 디자인 작품이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약간 해바라기 형상이나 이게 자연적인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 비엔나에 있는 역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역 안에도 이렇게 패턴들과 형상들이 상당히 유기적인 곡선과 색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형상하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와서 이제 콜로만 모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화가 콜로만 모저는 오스트리아 화가로서 20세기 그래픽 아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워크숍 등의 선두적인 예술가이자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고 아까 앞서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의 생애 동안 모저는 우표나 잡지사파에 이르기까지 책과 그래픽 작품, 패션 등 다양한 종류의 예술 작품을 디자인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콜로만 모저 같은 경우도 윌리엄 모리스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겠죠. 그것처럼 여러 가지 그래픽 작품도 같이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우표나 책 같은 것들, 이런 그래픽, 또 콜로만 모저만의 어떤 디자인들이 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조금은 더 윌리엄 모리스하고는 또 조금 다른 어떤 기형학적인 패턴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현대로 더 넘어가는 그런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만 모저만의 어떤 이런 패턴들이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사실 이런 디자인들도 지금도 예쁘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런 걸 가지고 어디 공간에다가 한 곳에 장식하게 되면 또 나름 이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콜로만 모저는 약간 본인만의 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구랑 이렇게 장이랑 같이 세트가 돼서 딱 집어넣게 되면 하나의 세트된 느낌. 그래서 이렇게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그래픽 같은 것들을 가구에다 넣는 형식. 그래서 아까 윌리엄 모리스하고 비슷한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정리가 돼서 좀 선들을 좀 정리가 됐죠. 좀 정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의자하고 이렇게 2인 체어에서 세트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패턴을 형상화해서 했지만 어떤 클래식한 선들, 곡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또 각각의 패턴을 가지고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의자 세트라든지 이런 디자인들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제프 호프만이 있는데 아까 이제 콜로만 모저하고 같이 있는 디자이너인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현재 체코의 브리티니체 출신이고 아르누보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건축가고 스승이자 건축가인 오토 웨그너가 취했던 기능적이고 모던한 건축 양식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오토 웨그너 같은 경우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아르누보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있었죠? 오토 웨그너. 네, 이게 바로 오토 웨그너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르누보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고 공예 방식을 강조하는 영국의 아트 앤 크리프트 운동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1897년 건축가 찰스 레니 맥켄토시의 영향을 또 받아서 구스타프 크림트 등과 함께 비엔나 분립화 운동, 그래서 비엔나 워크숍을 창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제프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의 가구를 볼게요. 그래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요제프 호프만이 1905년에 빈의 카바레를 위해서 디자인한 의자, 이게 바로 상당히 유명한 의자인데요. 카바레 플레더 마우스 카페 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 디자인한 의자인데 이렇게 장식이 여기 동그란 장식들이 딱딱 정리가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상당히 선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옛날에 어떤 클래식한 그런 거에서 의자가 많이 바뀌어서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을 보면 총체적인 예술 작품이
제작품을 콘셉트로 삼았던 아르누보 스타일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전체 디자인을 다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예술작품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시도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 여기에 이제 의자까지도 같이 디자인을 해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까바레 플로이더 마우스 카페 의자는 너도밤나무 합판에다가 패브릭을 소재로 해서 만든 의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제프 호프만의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이 공간 자체도 이제 총체적인 예술 작품을 콘셉트로 삼아서 공간 자체의 어떤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까바레 플라데스 카페 의자가 이렇게 했고, 지츠마신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유명한 의자인데요. 요제프 호프만의 유명한 의자인데,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각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게 각도가 뒤로 제껴질 수 있는 이런 의자거든요. 그래서 앉기 위한 기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프루커스도르프 요양원을 위해서 만든 그 지츠마신이라는 의자예요. 그래서 가구 디자인의 어떤 되게 중요한 그런 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자가 이렇게 기능을 중심으로 만든 의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자고요. 1908년에 만들어졌고 앉기 위한 기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이 드신 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의자가 각도가 조절되는 최초의 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고리가 있고 딱딱딱 뒤로 넘어갈 수 있게끔 나무로 해서 만든 그런 의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게브리더 토넷이라고 해서 토네트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톤사라고 해서 톤사라는 곳에서 이제 의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최초의 대량 생산 가구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구의 대량 생산을 최초로 도입한 업체가 바로 토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어떻게 해서 생산하게 됐는지 토넷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상당히 이슈가 됐죠. 그래서 창립이 캐비닛 제조업자이면서 판매자인 독일인 말크리 토넷이 1850년에 창립을 한 회사고요. 제작 방식은 토넷은 목재 가구 제작의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분업 시스템을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대중용 가구를 생산함. 그래서 아까 윌리엄 루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보면 상당히 그 수공예를 좋아하면서도 뭔가 대량 생산은 아니더라도 기계 생산과 어떤 것들을 같이 해서 생산하기를 바랬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서 어떤 대중적인 것들에는 좀 실패를 했는데 토넷 같은 경우는 분업 시스템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업 시스템을 처음으로 활용하면서 저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나 질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좋은 그런 것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막 싸게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비엔나 워크숍에서 아까 콜로만 모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일을 합니다. 여기 참여를 하고. 그래서 대량 생산을 반대하고 수공예를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지지하고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토넷하고는 같이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토넷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지만 막 싸구려의 대량 생산으로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고 본인들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잘 써서 분업 시스템을 잘 이용했기 때문에 퀄리티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 높은 대중용, 그래서 질 높은 대중 가구를 생산했기 때문에 많은 디자이너들도 토넷하고 같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디자이너들도 함부로 노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비엔나 워크숍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토넷과 같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까?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되게 낯익은 의자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토넷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나무를 가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볍고 견고하면서 저렴한 의자를 대량 생산하는 최초의 회사가 돼요. 그래서 넘버 1으로 시작해서 시작되는 이 회사의 모델 중에 넘버 14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그래서 1930년대까지 5천만 개가 판매됐는데 이는 대량 생산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수공예로는 사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 시대에 만들 수 없었는데 대량 생산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1920년에서 30년대에는 자체 디자인뿐만 아니라 바우하우스의 마르셀 브로이어가 디자인한 강철관 의자도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전후에 독일에 설립된 토네사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뭐 여러 가지 디자이너들, 노만 포스터부터 뭐 많은 디자이너들이 베르네 판톤, 피에르 폴랭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브로셔 하나 더 예쁜 거 보여드릴게 했던 게 토넷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만들었는데도 상당히 감각이 있고 되게 예쁜 브로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넷에서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중들한테 브로셔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예쁜 것 같아요. 하나 갖고 싶은. 그래서 되게 낯익은 디자인 의자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 의자들을 생산했고 이런 브로셔가 굉장히 여러 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 생산한 최초의 가구 회사입니다. 그 유명한 넘버 14번의 의자가 바로 이 의자예요. 그래서 일단 원은 미하일 토네트가 비엔나에 있는 슈바르첸버크 궁을 위해서 디자인, 궁에 들어가는 의자였는데 선이 굉장히 곱죠. 그러면서도 뭐 퀄리티가 떨어지지도 않으면서도 가격대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의자이기 때문에 일단 1번이고 이게 14번이 여러분들도 아마 낯익을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 브런치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이 의자를 되게 많이 볼 수 있고 저도 디자인 작업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사랑을 받았냐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의자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서 조각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다 따로따로 분리하고 이렇게 나사락이 있어서 이렇게 의자가 분리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이렇게 거대한 의자들은 하나하나 해서 이거를 움직이고 하는데 되게 많은 문제가 생겼었죠. 요즘같이 물류가 되게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만들어서 하나씩 판매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분업화 시켜서 하나하나 조각을 이런 식으로 박스에다 포장을 하게 되면 되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의자들을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5천만 개 이상 판매가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넷 의자 150주년 기념으로 판매된 스페셜 에디션이 여기 의자 옆에 이제 다리 옆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페셜 에디션으로 판매된 것이 150주년 기념으로도 판매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서 원래 오리지널 이렇게 나무지만 이제 나무에다 컬러를 해서 블랙, 레드, 화이트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카페 같은 거 디자인할 때 토넷 의자 넣어놓으면 그런 대로 다 잘 어울리거든요. 굉장히 클래식한 의자들하고 같이 들어가도 예쁘고 모던한 공간에도 예쁘고 그래서 토넷은 정말 디자인 너무 훌륭한 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루즈 로르텍 물랑루즈의 명화 이 명화 속에도 토넷 의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보시다 보면 토넷 의자가 그 옛날 그림에도 토넷 의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흔들 의자도 있고 그래서 토넷이 2007년에 만든 에디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다 분리가 되면서 등받이가 이런 식으로 생겨갖고 요즘 현대적으로 조금 바뀌어가지고 또 이렇게 디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해 보려고 이런 디자인 이미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코디네이션 하는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토넷 의자들이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굉장히 클래식한 거울과 이런 곳이지만 되게 미니멀한 공간을 주기 위해서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모던하게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클래식과 모던함과 이런 편안함에다가 샹들리에 같은 경우도 클래식한 어떤 빈티지나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클래식한 공간에 깔끔하게 했을 때 여기에 식탁에 어울릴 만한 의자가 바로 토넷인 거죠. 그래서 클래식도 받아줄 수 있고 옆에 모던한 것들도 받아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의자가 바로 토넷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토넷 코디네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게 보면 블랙 바탕의 그림과 블랙 칠이 되어 있는 토넷 그래서 같이 이렇게 코디가 되어 있고 보시면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공간에 또 어울리고 그리고 이렇게 레드 공간은 또 나름의 또 다른 느낌
그래서 약간의 밝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익숙한 조명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특강 같은 데서 이제 조명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현대적인 공간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클래식한 공간에도 어울리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의자이지만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로 사랑을 받고 있는 의자이고, 지금 토넷이 아니라 톤사에서 아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톤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자인 하시면서 많이들 접해볼 수 있고, 또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집에 하나쯤 식탁 의자로 쓰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고 어디나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당연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아실 것이고, 또 이제 특강을 들으시면서 실내 건축이나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두면 좋은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축가고, 미국의 근대 건축가이면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1871년 10월 대화재 이후 건축붐이 뜨겁게 일었습니다. 대화재가 난 다음에 다 새로 짓는 건축붐이 뜨겁게 일으면서 시카고는 강철과 유리로 만든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수직적인 도시로 변모해 가요. 그래서 옛날엔 이제 수평적인 낮은 건물들이 있는 도시가 이제 시카고 자체가 이제 수직적 도시로 변모해 가면서, 이런 도시에서 성장한 라이트는 루이스 설리번이라는 그런 스승을 모시고 있으면서 설계사무소에서 1888년부터 1893년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1900년 초에 그는 자연과 긴밀한 조화를 이루는 그 유명한 프레리 하우스를 구상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프레리 하우스라고 해서 라이트만의 어떤 프레리 하우스 양식이라고 해서 수평적인 그런 양식을 가지고 유기적인 건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유기적인 건축,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유기적 건축을 하는 그런 유기적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또 라이트만의 색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가 비엔나 워크숍에서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라이트가 서로 영향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에게 있어서 가구와 의자가 어떤 것을 했을까, 어떤 의미였을까,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래서 라이트 같은 경우는 공간을 분할하는 요소로 생각을 했어요, 가구를. 그래서 공간을 분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본인의 건축 같은 경우에는 가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자벨 로버츠 하우스를 위한 의자들은 그런 개념에서 이제 만들어진 의자예요. 그래서 라이트는 실내 장식에서는 추상적이며 기하학적인 간결한 양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를 순수 추장의 개척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것들, 본인만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라이트는 가구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건축,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가구와 건축을 다 책임진 건축가 중에 한 명이고요. 일리노이주 리버포르트에 있는 이자벨 로버츠 하우스를 제작한 의자가 바로 이 의자인데, 떡갈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가죽해서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이 의자 등받이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 의자가 등받이가 높아서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의 개념과는 좀 다르게 라이트 같은 경우는 공간을 분리하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건축을 공부하면서 처음 되게 매료됐던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인데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되게 미니멀하고 모던한 모더니즘의 건축가라기보다는 본인만의 컬러와 색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실내 건축가에 가깝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때 라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게 되게 그런 어떤 문양이나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색이 굉장히 강한 그런 건축가입니다. 미국에서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건축가죠. 그래서 여기 라이트 작품은 지금도 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카시나라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 자체가 곡선을 딱 가지고 공간 자체를 하나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베럴 의자 같은 경우는 그가 1905년에 그 서재를 위해서 디자인을 해요. 이 가족을 위해 서재를 위해서 디자인한 의자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의자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형의 자석과 반영원의 등받이가 수직적으로 배열된 편안하고 독특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곡선으로 만지고 등받이 끝도 이렇게 라운딩을 살짝 줬어요. 그래서 라운딩을 딱 줘서 곡선을 줘서 좀 더 편안한 느낌의 그런 의자를 디자인을 했고요. 섬세함이 있고 현재에서도 이런 그 컬렉션을 통해서 거장들의 작품을 재현하고 있는 이탈리아 가구 업체 카시나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약간은 변형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쿠션을 만들어 가지고 변형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고 이게 약간 변형한 디자인. 카시나에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라이트의 디자인이고 라이트 디자인 조금 더 보면 프레리 하우스가 이렇게 수평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평면 구조에서 벗어나서 중앙으로부터 현관과 계단이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는 집. 그래서 건축, 가구, 디스플레이 모두 라이트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작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평면 자체가 좀 독특해서 프레리 하우스인데 뭐 이것도 설명하면 또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이런 느낌의 프레리 하우스가 있다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미국 중서부의 넓고 평평한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프레리 스타일은 미국의 색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독특한 미국 건축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893년 시카고의 컬럼비아 전시회에서 일본의 낮고 수평적인 목재 건축물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라이트가 약간의 그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라이트가 일본의 그 호텔도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약간 동양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이런 본인만의 패턴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런 라이팅이라든지 가구가 보면 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오픈 스페이스에 라이트는 가구 자체가 파티션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각이 딱 해서 뒷선까지도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구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받이가 이렇게 높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식탁, 주방에 다이닝을 이런 식으로 등받이를 높여서 가구 자체가 공간을 형성하는 여기서부터가 다이닝이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됐다 보시면 되고 이런 패턴들 본인만의 어떤 기형학적인 패턴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넓게 수평적인 느낌의 이렇게 자연적인 느낌의 가구 자체가 벽 자체가 다 가구로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본인이 디자인한 공간에는 본인이 디자인한 모든 가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의자 여기 있죠 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이 다 오픈되어 있고 가구로 공간이 분리돼서 여기는 이렇게 가족이 딱 모이는 공간, 여기는 또 서재 공간. 그래서 가구 자체로 공간을 분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낙수장. 그래서 폴링 워터라고 해서 이렇게 이 낙수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폭포에다가 집을 지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인들도 되게 많이들 알고 뭐 영화 같은 데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소개를 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연적인 유기적인 건축가의 어떤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는 라이트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낙수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물이 흐르는 공간에다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디자인을 해서 프레리 양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집을 넣었고요. 보시면 이 바닥 같은데 이런 보면 바위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체 바닥에서 바위가 그대로 있게끔 해서 그 위에다가 집을 얹힌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벽면 같은 데도 벽면 자체에 이런 책장이라든지 책상 같은 경우도 이 선에 맞춰가지고 다 디자인을 했죠. 라이트는 정말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 자체에 기둥을 중심으로 이렇게 책장을 놓고 여기는 서재, 여기는 거실, 이렇게 다이닝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가구를 배치함으로써 공간이 이 공간을 나누는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랭크로드 라이트 하면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낙수장에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라이트 낙수장 쳐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투어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락힌 빌딩이라고 해서 라이트 작품에서 좀 독특한데 그 락힌 오피스 체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 실내 의자가 최초의 금속 의자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금속으로 만든 의자들이 되게 많은데 라이트가 최초의 금속 의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유리문 냉방 시스템과 붙박이 가구 등 라이트의 혁신적인 실내 디자인이 적용돼요. 그래서 그 뭐 요즘에는 너무나 흔한 이야기지만 라이트가 이때 처음으로 이렇게 어떤 시스템들이 다 돼 있는 그런 실내 디자인이 적용된 락힌 빌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제 아쉽게도 1950년에 철거가 되긴 했는데 락힌 빌딩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다 오픈돼 있어요. 락힌 빌딩이 또 유명한 게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라이트가 시도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천정과 오픈돼 있는 오픈 스페이스에 가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파티션 개념으로 가구로 해서 만들고 여기에 있는 이런 철제 의자와 책상 이런 것들을 라이트가 처음으로 오피스 가구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가구 수업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오늘 특강이니까 짧게만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철제 의자들이 뒤로 넘어가면서 또 되게 여러 가지 뭐 요즘에 나오는 기능을 가진 의자들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가 이렇게 회전되면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바퀴가 달린다든지 이런 의자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하고 이런 공간에 이렇게 다 오픈 스페이스니까 공간에 또 이렇게 라이팅을 또 같이 들어가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디자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작품을 보면 저는 맥킨토시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쭉 보셨으면 이제 맥킨토시 작품을 보면 아실 텐데 가장 개성적이고 영향력 있는 스타일을 선보였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찰스 레니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영국의 미술공예 운동의 오스트리아 비엔나 분리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프랑스 아르누보 전파를 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다 그런 아르누보를 전파한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런 두 사조는 훗날 독일 바우하우스와 네덜란드의 데스틸을 이야기할 건데 좀 이따 뒤에서 거쳐서 모더니즘의 형태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친 디자이너로서 찰스 레니 맥킨토시를 이야기하는데요. 맥킨토시의 의자는 이전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독창적인 영국의 가구 스타일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의자 되게 많이 보셨죠? 영화에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건축가의 시선으로 가구를 어떤 오브제가 아닌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고 이로써 인테리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구가 어떤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공간 자체를 바꿔주는 그런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이 유명한 사다리 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온통 하얀색 방인데 힐하우스라고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미술학교하고 이제 힐하우스하고 두 개의 작품이 가장 유명한데 그 이후에는 사실 맥킨토시가 작품 활동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공간에 백색으로 되어 있는 정말 깨끗한 방 안에 까만색 흑단으로 만든 사다리 등받이가 굉장히 긴 의자를 벽지와 가구가 온통 흰색인 방에다가 대비적으로 이렇게 옆에 코너에 보면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정말 라이트도 그렇지만 그런 최초의 전체의 디자인을 다 했던 조명이라든지 가구, 건축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손잡이 하나까지도 맥킨토시가 다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 안에 까는 러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디자인을 했던 곳이 바로 힐하우스인데 여기에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의자입니다. 그래서 사다리 등받이 의자, 정말 사다리처럼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의자가 이렇게 포인트가 돼 있고, 힐하우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명 디자인도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라이트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 자체에다가 이렇게 본인의 디자인, 모든 본인이 디자인한 것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곳이 바로 힐하우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또 맥킨토시의 의자 중에 되게 유명한 디자인이 이거예요. 등받이 되게 높은데 여기 패턴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를 위해서 디자인한 공간. 이 공간에도 보면 본인만의 컬러나 이런 패턴들, 여기 장미 패턴이 있는데 여기에도 있죠. 이렇게 본인의 컨셉을 다 가지고 어떤 공간 자체에다가 언어를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등도 그렇고 맥킨토시 작품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살펴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디자인을 해서 코디했던 디자이너입니다. 맥킨토시의 가장 유명한 의자인 중에 하나인데 사다리 의자도 유명하고 이 의자도 가장 유명하다고 또 얘기하는데 어떻게 뭐 누가 가장 유명하다는 저도 딱 얘기 못하겠지만 어쨌든 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897년에 맥킨토시의 가장 유명한 의자라고 하는 모델 중 하나이고 아가일가 찻집을 위해서 만든 의자예요.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뚫린 타원형 판에 달린 높은 등받이 때문에 쉽게 눈에 띕니다. 공간 자체에 옛날에 이렇게 아까 보시면 토넷이나 이렇게 좀 낮은 의자들, 편안한 레스토랑 의자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뭔가 찻집만의 어떤 귀족적인 분위기, 맥킨토시만의 색을 딱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의자였죠. 그래서 눈에 확 띄게끔 만들어서 되게 유명해진 의자입니다. 그리고 격자무늬 등받이 의자. 그래서 선 자체가 막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적인 수직적인 선을 많이 썼는데 티룸을 위한 곡선 모양의 격자무늬 등받이 의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티룸의 매니저를 위한 의자로 다른 의자들과 비슷하지만 등받이로 좌석을 이렇게 감싸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후세대의 어떤 이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또 새로운 디자인들을 많이 발전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이제 신조형주의, 그래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기 전에 데스틸이라는 새로운 조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조형주의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네덜란드어고요. 네덜란드어로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겠다 해서 데스틸이고 신조형주의로도 불리는 1917년에 시작된 네덜란드의 예술운동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데스틸이란 단어는 1917년에서 1931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데스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화가이자 디자이너, 작가, 비평가 테오판 두스부르크 해서 출간한 잡지 이름이기도 하고 이 모임의 이론을 전파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주요 멤버는 몬드리안, 여러분들 되게 많은 멤버들이 있는데 몬드리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리 리즈벨트,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건축가 게리 리즈벨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명의 그 모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사람들이 아마 몬드리안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형태와 색상의 본질적 요소는 단순화하는 순수한 추상성과 보편성을 지지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몬드리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몬드리안 하면 딱 떠오르는 컬러가 있죠. 그래서 단순한 단색의 컬러와 직선적인 것들,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작품들의 기초를 이루는 예술 철학은 신조형주의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데스틸은 딱 보시면 이 책이 이렇게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데스틸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몬드리안의 유명한 패턴들, 그림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몬드리안, 데스틸하면 이런 식으로 이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이게 공간들이 조금씩 다 떠 있어요. 데스틸을 상징하는 것들을 보면 공간과 공간 사이들이 조금씩 다 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 원색적인 컬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하얀색 이렇게 해서 데스틸을 기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데스틸 기념하는 그런 사이트들에서 이제 출처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데스틸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이렇게 하고 이 데스틸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은 게 바로 바우하우스죠. 그래서 바우하우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서 제가 데스틸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데스틸이란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게리트 리즈벨트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건축가 겸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1888년 유트레트 공예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정규교육 후 부친 가구 제작소에서 가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근무를 했고 직선과 원색만을 사용하는 데스틸
운동의 대표 예술가로 여러 작품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작품 중에 되게 유명한 게 바로 적청의자하고 슈레더하우스인데요. 1920년대 네덜란드 시작해서 디자인 사계를 완전히 바꾼 네스트리 운동은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한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디자인은 각 부재들이 어떠한 변형을 받지 않고 조립될 수 있으며 어느 한 부재가 다른 부재에 종속되거나 또한 군림되지 않도록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포스터 보고 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스트리를 상징하는 것들은 서로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서 각각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네스트리의 어떤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구 디자인에 어떤 본인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게리 리즈벨트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 가면은 암스테르담 쪽에 학교도 있고 거기서 이제 창문 디자인이라든지 건축 디자인을 했는데 리즈벨트 같은 경우도 슈레더하우스 다음에는 작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고흐 뮤지엄, 반고흐 뮤지엄 같은 경우 이렇게 리즈벨트가 디자인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리즈벨트 같은 경우 네덜란드도 굉장히 유명한 이런 건축가죠. 그래서 적청의자 같은 경우 리즈벨트가 1918년에 제작한 적청의자는 명실공히 그를 20세기 대표하는 가구 디자이너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자는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의자가 적청의자가 좀 변형된 단색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쿠션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카시나에서 판매하는 그런 적청의자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적청의자는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면과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네스트리의 조형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요 단면, 절단되는 이 면들에도 컬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공간 자체가 다 떠 있습니다. 각각 분리 독립되어 있는 느낌으로 의자들이 이렇게 딱딱 얹어진 거죠. 그래서 네스트리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사용과 더불어서 적청의자 핵심 각각의 부재가 결합되는 방식, 각각의 부재가 이렇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얹혀지는 형식으로 결합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나무못으로 쉽고 간단하게 안쪽에서 조립하는 적청의자에서 면 사이에 다양한 결합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면과 면이 만날 때 이게 이렇게 딱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어긋나면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조립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의자에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쿠션이나 직물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새로운 의자죠. 그 전까지는 뭔가 쿠션도 있고 뭔가 패턴도 있고 이렇게 패브릭 같은 것도 있고 뭐 화려한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앞에서 보셨을 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전적이었어요. 그래서 도전 정신을 드러냈고, 적청의자에서 실험한 원리를 바탕으로 리즈벨트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용도의 가구와 소품들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발전해가지고 본인의 집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슈레더하우스인데, 제가 그 암스테르담에서 좀 살았었는데 네덜란드 살면서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여기 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촬영은 안 돼서 제가 그 슈레더하우스 들어가서 사진은 이제 출처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조용해져서 여행이 좀 자유로워진다고 하면 네덜란드를 가시게 되면 우틀레트에 있는 슈레더하우스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거든요. 미리 이제 예약을 하게 되면 시간대별로 10명 정도 밖에는 못해요. 그때 12명까지 아마 된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미리 예약하면은 이제 투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리 예약해서 투어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리즈벨트 같은 경우는 적청의자를 통해서 네스트리의 조형 원리를 보여줍니다. 아까 그 의자를 보여줬는데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고스란히 적용한 것이 바로 슈레더하우스고, 이 슈레더하우스가 시작하기 전에 또 만든 의자가 있는데, 오늘 뭐 리즈벨트든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을 또 이야기해야 돼서 좀 내용을 좀 추리느라고 그건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게 됐고, 2000년에 유네스코 슈레더 주택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서양 건축 역사에서 위대한 아이콘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창조한 최고의 걸작이다, 이렇게 극찬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정말 몬드리안이 그대로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적청의자의 컨셉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레고 블록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1층이에요. 1층이 딱 들어가게 되면
리즈벨트만의 디자인들이 본인들이 가구 디자인이나 이런 시스템 주방이 그대로 있고요. 그 옛날인데 리즈벨트는 새로운 어떤 공간을 다 창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슬라이딩 되고 문이 열리는 방식이라든지 테이블이 접히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무버블 되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1층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 공간에서 이게 라이팅, 리즈벨트의 또 디자인 라이팅도 있고요. 그리고 옥상 부분도 있고 이 공간들의 벽이 지금 보시면 여기 약간 뭔가가 있죠. 이 벽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오픈된 거실로 쓰다가 저녁 때는 이게 무버블로 해서 문이랑 다 나와서 공간이 또 벽으로 막힐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면서도 본인의 어떤 컬러들, 적청의자에 들어가 있는 몬드리안의 컬러, 네스틀의 컬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나눈 데 보면 이렇게 벽이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벽 같은 게 슬라이딩 돼서 방들이 나눠집니다. 방들이 나눠지고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열려 있어서 빛이 다 들어오고 낮에는 또 공간이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1층 공간이고 리즈벨트가 슈레더 부인한테 의뢰를 받아서 이 집을 지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곳에서 살면서 계속 여기서 작품을 하면서 사무실로 1층은 오피스로 쓰고 2층은 주택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슈레더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가 되게 재미있게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적청의자가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적청의자가 이 공간에 또 이렇게 세팅이 돼서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정말 기록 역사에 남을 만큼 되게 재미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투어를 유튜브 같은데 요즘 들어가서 보면은 이 슈레더하우스 벽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가보시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옛날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어? 하고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슈레더하우스만 설명해도 되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네스틸의 되게 유명한 리즈벨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의자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었죠. 이 의자는 언제일까요? 그래서 아까 요즘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지그재그 의자. 그래서 어린이 의자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어린이가 앉을 수 있게 이렇게. 근데 약간 좀 불편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청 의자처럼 이렇게 제품들이 이렇게 딱 만나는 것들이 목재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만나도록 디자인이 돼 있고 지그재그 의자가 또 되게 유명한데 한 장의 합판을 잘라서 의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장으로 만들자. 그래서 등받이와 잡판 그리고 다리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의자에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딱 만들어주자.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1930년대까지만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정리를 할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베르네 펜톤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예쁘게 레드 체어 이렇게 하나로 딱 돼 있는 의자가 있어요. 뭔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하나의 의자들을 만드는 어떤 것들에 대한 효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이런 걸 가지고서 만들고 여기 힘을 받기 위해서 여기 45도 각도로 해서 여기다가 삼각형 세기를 딱 박아요. 그래서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할 때 딱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컬러감이 들어가서 또 최근에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브제 느낌으로 어떤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스텔트만 의자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의자인데 이것도 어떤 보석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공간 자체가 되게 재미있어요. 그 공간을 살려서 조형적인 어떤 요소를 주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보드. 사이드보드도 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의자들은 현재도 지금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장식성을 거부하고 구조를 재해석한다는 면에서 이 보시면 막 이렇게 옛날에 막 장식 있고 그림이 있고 이런 것들에서 리즈벨트는 자기만의 색깔을 딱 넣어서 딱 단색으로 해서 동일선상에서 자기가 뭔가 구조를 다시 해체해서 얹고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이드보드를 만들어요. 근데 혹평이 되게 많았어요.
예, 먼지 바지로 불리게 했어요. 이 먼지를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사실 실용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보드가 또 제작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리즈벨트 이야기고, 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프레스룸 의자라고 해서 지금 봐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제가 카시나에서 출처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의자예요. 그래서 집에 하나쯤 놓고 싶은, 네, 되게 컬러감도 좋고 되게 각이 딱딱 졌는데 되게 편안한 느낌이죠. 그래서 파리의 유네스코 건물을 위해서 리즈벨트가 디자인을 1958년 좀 지나서 디자인을 했고요. 기자실의 독서대에서 기자를 위한 편안한 라운지 의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운지 의자로 만들었으나 예산 때문에 디자인 수행되지 않았는데 그 브레셀 세계 전시회를 위해서 만든 가구로 교체를 하고 원래 디자인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도면이랑 이런 것들이 보존돼서 56년 만에 다시, 예, 에디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리즈벨트가 옛날에 디자인해서 이게 56년 만에 카시나에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또 현대적인 느낌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옛날의 디자이너들이 만든 디자인들이 지금까지도 너무 사랑받고 있는 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의자들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어떤 디자인의 어떤 정점이 되는 의자들이 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서 이제 모더니즘, 바우하우스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네스틸의 영향을 받아서 그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일었고요. 가구 제작 기술인데 기구 이거 못하네요. 네. 가구의 제작 기술이 빠르게 발달했고 산업용 소재를 가구에다 이용하는 추세가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지역의 발터그로피우스라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슈타틀리 헤스 바우하우스라고 해서 발음이 이제 독일 발음은 잘 못하는데 그래서 설립을 하게 되고 초기 바우하우스는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색상, 형태, 소재를 자유롭게 실험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학교인데 그냥 교수님을 마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동등한 입장에서 하지만 교육을 할 때만큼은 굉장히 진지하게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실험 위주로 실질적인 어떤 실용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생은 졸업한 후에서 다양한 응용예술 분야에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바우하우스 출신의 너무나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술과 공작 기술 둘 다 능숙한 경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떤 실용적인 것도 있지만 예술성도 가지고 있자 이런 거였고 공산당과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를 가지고서 나치에 의해서 강제로 폐교가 돼서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짧았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바우하우스입니다. 그래서 24세기 수많은 우수 디자이너와 건축가를 배출했고 바우하우스 출신 작가들이 제자 양성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나치 때문에 이 바우하우스가 폐교되고 그것 때문에 여기 이제 정말 지식 그다음에 디자이너들 훌륭한 이런 인재들이 미국으로 되게 많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미스 반델로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미국의 건축 역사를 만들게 되죠. 근데 요 전에 바우하우스 건물 밑에서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발코니. 그러니까 비례가 딱딱 떨어지면서 뭔가 바우하우스의 느낌을 그대로 잘 표현한 바우하우스 건물이에요.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어떤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자인하고 저도 이제 학생들 디자인 가르치고 스튜디오를 강의할 때는 이런 어떤 모듈, 모는 종이에다가 딱 놓고 내 도면에 모는 종이를 놓고 모듈이 맞아야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 느낌이 좋다. 그래서 어떤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할 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바우하우스의 어떤 이런 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형상해서 디자인에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우하우스 이야기들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또 교육을 많이 시키기도 합니다. 네, 짧게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바우하우스에서 되게 유명했던 게 바로 캔틸레버 의자예요. 캔틸레버가 뭐냐면 건축이 있으면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캔틸레버라고 해서 앞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캔틸레버 구조라고 하거든요. 지지하는.
그래서 발코니 같은 데도 캔틸레버라고 해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식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죠. 이렇게 캔틸레버 구조로 해서 캔틸레버 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의자가 다리가 4개가 아니라 의자가 이런 식으로 철제 파이프로 해서 지지를 밑에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보면 3가지 의자가 되게 다 비슷해요. 근데 되게 비슷한 시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캔틸레버 의자가 의자의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마르셀 브로이어가 철제 파이프를 사용해서 일단 성공하고 기술의 혁신이 문이 활짝 열리면서 철제의 진정한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B32 마르셀 브로이어가 디자인해서 이게 되게 유명한 의자예요. 그래서 유명세로 따지면은 상당히 유명한 의자인데 캔틸레버 의자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네덜란드 건축가 마트 스탐이에요. 그래서 가스 파이프를 이용해서 처음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에는 가스 파이프가 아닌데 오리지널 디자인 같은 경우 가스 파이프들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 이게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들이 파이프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오리지널 디자인은. 그래서 파이프들이 연결해 갖고 스탐이 만든 의자가 먼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1920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사실은 2년 차인데 가스 파이프를 이용해서 사실은 뭐 마르셀 브로이어가 본인이 더 먼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소송을 걸죠. 그래서 브로이어와 독일 태생인 동시에 미스 반델로도 그 중요성을 깨닫고 또 곧바로 자기만의 색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딱딱 이거 2개는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선이 되는데 미스 반델로는 또 자기만의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캔틸레버 의자의 제작에 나섰고 이후 누가 캔틸레버 의자를 발명했냐? 미스는 27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제 판결이 돼요. 그래서 스탐이 먼저 개발했다. 그래서 특허권은 스탐이 갖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린 거는 미스 반델로 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틸레버 의자 그래서 이렇게 철제 파이프를 이용해서 의자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다리 4개가 아니라 이렇게 힘을 받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의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가 계속 발전해서 뒤로 가게 되면은 플라스틱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의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대 시대에 보시면 미스 반델로 의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느 공간에다 놔도 미니멀한 공간에 클래식한 데다가 가구들은 굉장히 미니멀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의자들 디자인이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되게 익숙하죠, 이 의자들. 근데 이 의자가 그 옛날에 모더니즘 바우하우스 시절에 만들어진 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여전히 쓰고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예전에 만들었던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우하우스 하면 약간 네스티라고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컬러 쓰는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적청, 그 다음에 옐로우. 그래서 바우하우스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바우하우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레드 포인트가 있고 바우하우스 되게 미니멀하면서도 모던하죠. 정말 모던하죠. 딱딱 떨어지는 직선적인 것들. 그다음에 바우하우스를 상징하는 이런 의자들. 그래서 좀 이따가 이 의자도 또 얘기할 건데요. 뒤에 가서. 그래서 바우하우스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이렇게 딱딱딱 직선의 선을 가지고 공간을 형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바우하우스 안에서 실질적으로 가구도 만들어보고 교육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독일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좀 더 많은 디자인의 역사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바우하우스만으로도 뭐 연결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죠. 논문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어떤 모더니즘을 시작하는 것이었고 많은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일단 바우하우스의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들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바실리체어입니다. 아까 제가 뒤에서 얘기할게요 했던 바우하우스 요 의자죠. 이렇게 바실리체어 대표하는. 그래서 이 시기 바우하우스 디자인 작품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가구는 철제 파이프로 만들어진 클럽 의자로 바실리체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동료 화가였던 바실리 칸딘스키에게 헌정한 의자로 마르셀 브로이어가 아까 그 의자
캔틸레버 의자를 만들었던 마르셀 부요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에서 튜브형 강철 손잡이 부분을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관찰하다가 여기서 영감이 떠올라서 뭔가 이 강철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기존에는 의자를 만들 때 다 나무로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강철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면 뭔가 다른 디자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연결이 쫙 강철이 다 이렇게 하나로 쫙 연결돼 있죠. 강철관으로. 너무 예쁘죠?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앉았을 때도 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다 놔도 정말 다 잘 어울리는 어떤 모던한 공간에 뭐 호텔 같은 데도 되게 잘 어울리고 어떤 뭐 좀 중요한 응접실 같은 데도 잘 어울리고 집이든 오피스든 다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자는 독일 모더니즘의 거장 마르셀 브로의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돼요. 그래서 모더니즘 의자의 아이콘, 디자인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에서 가장 유명하고 모더니즘 디자인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마실리 체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다니시다가 어떤 호텔 라운지라든지 어떤 잡지를 본다든지 공간을 봤을 때 마실리 체어를 쉽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너무나 사랑받고 있는 의자예요. 컬러도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잘 조화롭게 모던한 것들과는 다 잘 어울리게 조화롭게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바르셀로나 체어라고 또 유명한 체어가 있는데요. 1929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전시회 독일관을 위해서 제작된 의자예요. 그래서 모더니즘의 상징, 아까 아이콘인데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의자들 보시면서 나 이거 봤어. 아마 거의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의자. 그래서 너무 많은 곳에 등장하죠. 드라마, 영화 뭐 할 것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정말 쉽게 호텔이나 뭐 어떤 그 건물 로비 같은 데 가면 늘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의자입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데 뭐 인테리어 잡지나 이런 데 보면 디자이너들 집들 뭐 다른 뭐 유명하신 분들 집들 같은데 버젓이 딱 세팅이 돼 있죠. 그래서 그만큼 되게 많이 사랑받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모더니즘의 상징적인 의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바르셀로나 체어라고 오늘 이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미스 반델로에라는 건축가가 만들었고 바우하우스 출신이고 모던 의자는 비싼 크롬과 가죽을 사용해서 굉장히 고급 의자예요. 그래서 세밀한 곳까지 되게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것들하고는 거리가 먼 엘리트를 위한 럭셔리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의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럭셔리 제품입니다. 사실 이게 요즘 카피 제품도 되게 많이 나와 있죠. 국내에. 그래서 요즘에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없어진 것 같은데 되게 카피 제품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의자의 어떤 디테일들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만들고 이렇게 디테일을 지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원형과 이 의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런 의자의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르셀로나 체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이렇게 접는 의자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강철 연결 부분이 없이 하나로 그냥 제작이 되기 때문에 고가예요. 그래서 수작업 용접으로 만들어졌으며 금속 소재 X형 다리는 너무 간결하고 우아한 형태. 정말 이 형태가 특징인 요 다리가 정말 포인트가 되는 의자이죠. 그래서 너무 예쁜 바르셀로나 체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시면 실질적으로 이 집을 많이들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미스 반델로의 너무나 유명한 주택에 보면 이 바르셀로나 체어가 같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가 이 바르셀로나에 가서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자 하면 또 1시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일단 미스 반델로의 건축 공간에 너무나 잘 어울리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그런 내부와 외부가 약간 소통하는 공간에 어울리는 바르셀로나 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꼬르비제, 모더니즘 하면 미스 반데로하고 또 그 거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르꼬르비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르꼬르비제는 바우하우스하고는 또 다른 그런 사람이지만 바우하우스 그 시대에서 이 미스 반데로하고 같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르꼬르비제의 홈인테리어 작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생활을 위한 기계라고 새로운 건축물을 향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형태와 스타일을 단순 명료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르꼬르비제와 페리앙이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구 디자인 역사상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철제감과 유리를 사용해서 디자인했기 때문에 뷰레부터 비싼 디자인.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디자인은 아니었고요. 같은 시기에 마르셀 브로이어와 미스 반델로의 디자인보다는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과는 이제 대조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스 반델로나 마르셀 브로이어 같은 경우는 약간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것들의 디자인들도 좀 했지만 르꼬르비제 같은 경우는 그런 평보다는 상당히 고급 디자인, 부르주아 그런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930년대 모더니즘의 미학이 널리 받아들여졌던 시기였고 뭐 영화, 자동차, 건축, 장식물들 모든 것들이 모더니즘에 아예 빠져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단순한 라인이 유행할 때였고 그리고 1930년대 전반에 아르데코가 사회 전반에서 통용되고 있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아르데코가 프랑스어로 장식미술을 뜻하고 1925년 파리에 열린 현대산업장식미술 박람회의 명칭에서도 또 유래를 해서 아르데코가 생깁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 해외의 여행 같은 데도 영향을 되게 많이 주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고요. 르꼬르비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까 얘기한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다.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 태생이고 모던 디자인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고 뭐 굉장히 오랫동안 건축을 했고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회들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가서 되게 좋았었어요. 르꼬르비제 전시를 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요. 산업화와 알맞는 구조와 형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자동차, 비행기 같은 새로운 동력기관에 창조한 아름다움에 이제 매료가 돼요. 그래서 본인만의 독특한 어떤 그 모더니즘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삶의 공간도 이런 기계처럼 순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 장식미술 산업 전시에서 에스프리 누보관에서 이제 선을 보이면서 파빌리온의 장황한 장식에서 이렇게 반대해서 개방된 공간, 장식하지 않은 벽과 기하학적인 선으로 디자인을 했다.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한 가구로 단연히 눈에 띄게 됩니다. 공장 생산을 했던 가구를 만들게 되고 1927년부터 르꼬르비제는 샤를로트 페리앙과 함께 살기 위한 기계, 즉 살기 위한 주택, 아까 살기 위한 기계, 주택을 설비로서의 설비, 그러니까 살기 위한 기계에 위한 설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자를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한 기계에 들어가는 설비로 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르꼬르비제의 의자는 마르셀 브로이에게 영향을 받아서 강철관을 주제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마르셀 브로이하고는 조금 다르게 고급스러운 재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좀 다르죠.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르꼬르비제의 너무나 유명한 사보이 빌라가 있고요. 네, 사보이 빌라도 또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공간에 어울리게 본인의 디자인들이 있어요.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의자들 보시면.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의자, 긴 체어, 휴식 체어. 그래서 이런 의자들, 이 살기 위한 기계, 본인들의 살기 위한 기계. 여기 뭐 스툴도 있고. 르꼬르비제가 이 본인이 디자인한 공간에 어울리게끔 가구를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그렇고 맥켄토시도 그렇고 본인들이 디자인한 공간에 어울리는 가구들을 디자인하죠. 그래서 가구 느낌이 다 다르죠. 건축가마다 본인의 공간에 어울리게끔 그 선에 맞춰서 르꼬르비제의 5대 원칙이 들어가 있는 사보이 빌라인데 수평적으로 긴 창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맞게끔 뭐 디자인을 되게 미니멀하게 모던하게
잘 잡아서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르꼬르비제 가구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많이들 쓰고 있고, 저도 프로젝트가 좀 고가의 프로젝트에 좀 고급스럽게 뭔가 연출을 하고 싶을 때는 르꼬르비제 가구만큼 또 좋은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일했는데 세 명이서 이제 가구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샤를로트 페리앙하고 피에르 잔네, 여기 좀 화면에 좀 잘렸네요. 그래서 피에르 잔네에서 세 명이서 이제 가구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1세대 여성 건축 디자이너예요. 딱 1세대 최초의 여성 건축 디자이너고 20세기 모더니즘 중심에 있던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사실 페리앙이 디자인을 되게, 르꼬르비제 의자가 르꼬르비제에서 되게 유명하지만 사실은 페리앙하고 같이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고, 르꼬르비제가 디자인한 가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샤를로트 페리앙이고, 까시나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르꼬르비제를 딱 쳤을 때 르꼬르비제 가구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페리앙하고 같이 디자인한 가구를 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그 가구가 다 페리앙하고 같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5년 국제 장식미술 박람회에서 목재 가구를 출품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해서 뭐 강철강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내 디자인과 가구를 책임졌어요. 르꼬르비제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 페리앙이 실질적으로 실내 디자인이나 가구를 책임져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르꼬르비제한테는 정말 좋은 파트너였죠. 그래서 임대주택단지 유니테 나비타숑의 부엌을 비롯한 뛰어난 프로젝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피에르 잔네는 20년간 그의 사촌인 르꼬르비제하고 협력한 스위스 건축가고요. 찬디갈의 대규모 시민건축 프로젝트를 상당히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대도시, 도시 계획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피에르 잔네가 함께 디자인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디자인 작품도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작품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원단을 넣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LC 시리즈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요. 르꼬르비가 LC 시리즈가 나옵니다. 아까 토네처럼 넘버 1 뭐 이런 식으로 LC1입니다. 그래서 이게 LC 시리즈고, 이렇게 사람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LC 시리즈로 이렇게 누워서 들어가는 아까 그런 의자도 만들게 되고, LC 시리즈 스케치를 해서 바스클랑이라고 해서 1928년 르꼬르비제하고 피에르 잔네, 샤를로트 페리앙이 만든 LC 시리즈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딱 떨어지는 그런 모던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LC 시리즈에서 LC4가 체이스 롱스라고 해서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의자죠.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는 안락 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 포인트 요소로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단독으로 이렇게 있어도 예쁘고, 그래서 이런 패턴, 이런 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면서 까시나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떤 공간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정말 꼭 갖고 싶은, 하나쯤 갖고 싶은 그런 의자이긴 한데, 고가에서 저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 자체에 되게 잘 어울리죠. 이렇게 모던한 공간이든 뭐 약간 클래식한 공간의 포인트 요소가 되든. 그래서 LC4라고 해서 되게 긴 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28년에 디자인된 의자로서 까시나와 함께 유명해졌어요. 까시나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고, 뭐 형태와 기능이 이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기하학적 순수성, 기하학적인 선을 가지고 있고 균형감이 완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안정성을 해서 모든 경사각에 대해서 크로스바 쪽에 고무 튜브를 사용해서 마찰 자체의 무게의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성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애플 설명회 때 꼭 가지고 나오는 의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의자입니다. 그래서 LC3 중에 LC2, 이게 좀 작은 게 LC2. 광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더 편안한 게 그랑포트에서 LC3. 여기 지금 보면 잡스가 앉아있죠. 그래서 이 의자도 되게 유명해져요. 스티븐 잡스 때문에 더 유명해졌는데, 잡스가 되게 모던하고 미니멀한 걸 되게 추구했는데, 꼭 청바지에 블랙을 입고 나오는데, 본인이 와서 설명회 할 때 꼭 같이 갖고 나왔던 의자가 바로 이 LC 시리즈 의자입니다. LC3죠.
그래서 이 의자를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스티븐 잡스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의자입니다. 그리고 뭐 LC7, 6 해서 이렇게 테이블도 만들고 LC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가 되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스툴도 만들고 그래서 LC 시리즈로 계속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디자인한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LC9에서 이 스툴인데 192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뭐 지금도 전혀 손색이 없고 현재도 잘 판매되고 있는 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제 자체에다가 분체 도장 자체를 다르게 하기도 하고 색감이나 이런 가죽 패턴을 넣어가지고 어느 공간에다 놔도 다 잘 어울리게끔 그래서 약간 사이드 체어로 쓰기도 하고 뭘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공간마다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적 존재감이 있는 스툴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스툴은 그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식당을 위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게 등나무 이걸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패브릭 이렇게 당겨가지고 원단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로 해서 오리지널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변형된 디자인 작품들을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디네이션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아까 LC3죠. 패브릭 버전으로도 나오고요. 근데 왠지 LC 시리즈는 블랙 가죽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좀 긴 시간이었는데 북유럽 가구 알바알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북유럽 가구 해서 하면 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알바알토까지만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지방도시에서 태어났고 헬싱키 공과대학에서 뭐 가구 제작, 도시계획, 조각과 화가 그래서 핀란드 디자인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핀란드 디자인의 아이콘. 핀란드 여행을 해서 헬싱키에 가게 되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게 바로 알바알토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모더니즘의 실용성과 대량 생산을 적절한 형태를 받아들이면서도 알바알토는 좀 따뜻한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자연의 재료를 활용하고 낭만적인 요소를 불어넣어서 북유럽 특유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던 디자인을 탄생합니다. 북유럽만의.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의 급진적인 모더니스트의 기계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했다면 알바알토는 가구를 쓰는 사람의 심리적인 욕구를 배려했어요. 그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핀란드 자체의 어떤 정서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저도 핀란드 가보면 갔을 때 느꼈던 게 해가 되게 여름엔 되게 긴데 밤엔 되게 짧잖아요. 이렇게 겨울에는. 그래서 따뜻한 디자인에 대한 어떤 욕구가 좀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알바알토의 건축 작품을 보면 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가 되게 잘 들어오게끔 디자인을 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존경하는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상판과 다리를 접합하는 구조를 실험해서 Y자 다리, 뭐 부채꼴 X자 다리 같은 것들을 선보이고 또 뭐 다리와 다리가 다른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유기적인 것들 뭔가 다른 재료를 안 쓰고 나무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많이 했었고요. 굉장히 간결하고 독특한 미학을 보여주고 있고 평범한 형태의 스툴과 테이블은 이런 독특한 세부 구조로 인해서 개성이 부여가 돼서 알바알토만의 이 디자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5년에 아르텍이라는 디자인 가구 회사를 만들어서 일반에게 판매를 하면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또 유명한 게 알토의 유명한 가구가 파이미오 암체어예요. 이 암체어인데 1929년부터 시작한 파이미오 유황원 건축 프로젝트 알바알토의 첫 번째 프로젝트이기도 하면서 이 조각적 존재감의 편안함에 대한 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나무로 해서 굉장히 유기적인 곡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따뜻한 느낌, 그러니까 그동안 철제를 썼다고 하면은 따뜻한 나무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플라이우드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라미네이트 목재로 해서 이렇게 합판을 성형해가지고 가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닫힌 루프 사이에다가 자석을 넣어서 마르셀 브로이어의 투병 강철로 제작한 된 클럽 체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알토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소재를 가지고 하고 싶어서 자작나무를 선호했고 유기적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트우드, 플라이우드 가구는 미국 디자이너 에로사이덴 같은 경우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핀란드 태생의 에로사이덴 같은 경우도 되게 멋진 가구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알토까지만 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특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 라인에서 봐도 그렇고 되게 편안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 알토가 이렇게 발전해서 나중에 이렇게 스몰로 해서 조금 정리된 의자가 또 블랙으로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알토 시리즈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스툴 되게 많이 보셨죠? 근데 이게 의자 다리가 이렇게 3개로 형성이 돼 있고 뭐 4개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알토가 이렇게 뒤에다가 또 이렇게 딱 붙여갖고 등받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의자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핀란드를 배경으로 한 그런 것들에 알토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토가 디자인한 조명도 있고 정말 너무 많은 디자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또 끝이 없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상판과 다리를 접합하는 구조를 이렇게 실험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알토만의 특징을 가지고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고 독특한 미학을 보여주는데 큰 의의가 있고 컬러로 해서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의자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서 쌓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카피 제품도 되게 많이 있죠. 이케아 같은 데 가면. 실질적으로 아마 이 의자가 가장 카피를 많이 한 의자가 아닐까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되게 비슷한 것들 뭐 되게 흔하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오리지널만 모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오리지널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이나 이런 것들이 곱고 이렇게 다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토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제 하우스랑 보여줄 텐데 알토의 작업 스튜디오인데 알토는 그 자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게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평면 같은 이 도면을 보게 되면은 평면 자체에 이렇게 구릉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릉 모양을 따라서 건물을 딱 안 칩니다. 그래서 이 구릉 모양에 따라서 자연은 거슬리지 않고 우리 선조들의 전통 건축에 자연을 거슬리지 않고 뭔가를 하듯이 그렇게 약간 알토 같은 경우는 그 선을 그대로 해서 여기 약간 라운딩이 져 있죠. 이게 그 원래 갖고 있는 땅이 가지고 있는 대지 모형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알토가 디자인을 했고요. 보시면 알토의 의자들이에요. 알토의 의자들, 뭐 가구들, 아까 여기 그 암체어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알토의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등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최근에도 아마 보실 거예요. 이런 등들 보면 알토의 디자인을 현재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작업하면서 알토 디자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토 스튜디오가 있고요. 그리고 천정에서 들어오는 빛에 대한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알토가 디자인한 뭐 대학이라든지 뭐 도서관 이런 데들 보면 빛이 정말 곱게 너무 예쁘게 들어와요. 그래서 알토만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토 스튜디오는 현재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토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선이 이렇게 이 원래 지형에 맞춰서 그대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빛이 꼭 이렇게 빛이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빛이 옆으로 들어와서 공간에 빛이 참 자연스럽게 스밀 수 있도록 디자인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토의 집인데요. 이 등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조명 회사 같은 데 가면 많이들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알토의 작품들, 그래서 이런 등들도 있고, 요 의자, 이게 편안한 또 이런 암체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알토의 작품들은 다 되게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토의 집도 이렇게 편안한 느낌으로 뭐 책을 잡아주는 옆에 있는 이런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부드럽게 유기적인 선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토만의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되게 따뜻한 북유럽의 가구 디자이너고, 알토 같은 경우는 건축 작품도 볼거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의 시간에 만나게 되면 지금 또 알토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알토까지만 정리를 하고, 북유럽 가구 디자이너들은 또 너무나 많은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들이 있죠. 우리나라 대림미술관에서 또 전시했던 핏줄 같은 경우도 정말 멋진 가구 디자인들이 많이 있고, 뭐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을 디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관심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알아서 찾아보고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